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막판까지 일정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한 데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담회란 표현으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환담 수준인데다 예고됐던 정상회담은 따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방 기간 내내 조문 실패와 정상회담 축소 또는 취소가 이어지면서 외교 참사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종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 막말 사고로 국격이 실추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400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도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핵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다 안 열린다 말도 많던 한일 정상회담. 일단 2년 9개월 만에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시적 성과를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평가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은 논의됐는지조차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담 영상도 없이 사진만 공개가 됐고 의장기와 탁상기도 없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빈손, 비굴 외교라면서 국격이 실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를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내걸지 못하고 30분가량 정말 간단한 그런 회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성과 또한 너무나 변변치 못하지 않습니까? 굴욕스럽게 비굴하게 제발 정상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사적으로 나눈 이 대화 속 욕설도 카메라에 잡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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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혜진 의원님, 예.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과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만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성과죠.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아예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외교 적폐를 몰아서 붙여가지고 국가 간 합의인데 네. 어제 그걸 파기해 버렸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이제 재항고 심리 중이긴 한데 그것이 또 다른 이제 한일 관계에 이제 폭탄이 돼버렸죠. 네. 그게 법원 결정이 우리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국제 사법 질서나 사법 원칙에는 사실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상대방 국가의 주권 영역을 이제 우리가
임의로 그 판단을 하고 이제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이제 그 양국 간에 이제 무역 전쟁도 벌어졌고 대화의 문을 걸어 담그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그런 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거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후반기에는 일본하고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본에서 아예 그냥 반응도 안 해줬죠. 만나주지도 않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만났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네.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남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셨는데 예. 형식과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일본은 형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나야 일단은 구체적인 그 논의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 징용 그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조만간에 재항고 결정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 내려버리면은 예.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가처분 저기 강제 집행이 네. 들어가 버리면은 매각해가지고 배상 받는 강제 집행 들어가 버리면은 양국 관계는 정말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 문제 수렁에 빠져버리고 이건 단순히 우리 두 나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양국 간에도 사실 안 좋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외교 군사적 협력 관계도 안 좋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 이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거죠. 예. 뭐 지난 정부 때 그걸 파기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대법원 결정이 내리기 전에 빨리 뭔가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대안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일본하고 협의를 해야 그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풀게 되면은 대법원 그 결정이 그 좀 다른 방향으로 날 수도 있고 또 나더라도 또 다른 해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빈손 비굴 외교 아니냐, 국격이 여러 가지로 실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일 관계 개선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예.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뭐 과거에 일본이 이제 뭐 좀 우리한테 좀 잘못된 그런 요구를 했거나 네. 아니면 또 우리하고 일본과 관계가 좀 틀어졌었어도 미래를 위해서는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이 쟁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려면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 한일 간에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예.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니네들이 잘못했다. 니네 사법부가 잘못했고 니네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우리 쪽 요구를 담은 대안을 먼저 제시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하면 예.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무리한 요구에 우리가 자꾸 말리게 되면 아. 아예 초기부터 삿발을 뺏겨버리고 이게 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굴욕적이거나 너무 구걸적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저 비서실이 발표를 해요. 일본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사고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고자세다. 딱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열려야 됐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일본은 안 한다고 하잖아. 이거 삿바 싸움이 있구나. 또 우리가 여기서 외교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걱정했던 대로 뭔가 끌려간 듯한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30분 동안. 네. 또 회담도 아니고 간담이고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기로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예. 지금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적어도 양자의 뭐 외무장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석 대표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논의의 방식이라도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혜진 그 의원님. 참 좀 성과가 예. 그러니까
일본에 좀 끌려간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예.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고 과정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적 가운데 하나가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과거 이제 정상회담을 보면 실무진 거쳐서 외교장관이 적어도 예. 어느 정도 합의문을 보고 예. 사실상 정상들은 만나면 사인 정도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네.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그 대부분에서 징용 강제 처분하려고 예. 하는 그 배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 돈으로 먼저 그 배상해주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또 돈을 내 가지고 사후에 그걸 갚는 방식으로 하자는 안을 비롯해서 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이제 협의 중입니다. 예. 협의 중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이 사실은 지금 오석준 대법관이 인준이 되었으면은 벌써 그 심리 들어가가지고 결정이 곧 날 상황인데 예. 뭐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민주당이 지금 인준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심리가 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은 벌었지만은 네. 그 민주당도 오석준 그 대법관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 없을 테니까 인준하게 되면 바로 심리 들어가고 바로 결정 나버리면은 이거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미국이나 우리 이제 양국 관계도 있지만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 그 미국은 한미일 삼각 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가려는 방향이고 서방 자유 진영은 또 전체주의 진영하고 지금 진영 대결 상황에서 이쪽 진영의 핵심 충 역할을 하는 한미일 그중에서 한일 관계가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삐그덕거리고 있으니까 예. 빨리 좀 잘 그 정상화시키라는 건데 정상도 안 만난 지 2년 10개월이 된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풀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동안은 중립적으로 양쪽에다가 압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쪽에 대한 압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때 그걸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부담이 더 크고 그래서 당장 해결 못하더라도 해결할 노력을 보여줘야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체면에서 할 말이 있고 그쪽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 도움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IRA 문제를 비롯해서 도움받을 게 많은데 우리가 도움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뭔가 좀 성과를 보여줘야죠. 만나려는 노력이라도 계속 만나자고 스토킹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근데 기시다나 저쪽이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잘 안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또 요청할 거 있으면 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금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거지. 뭐 어디 굴욕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고 다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남대로 얻는 것이 만난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얻은 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미국도 일본 예. 입장에서 보면은 민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뭐 대화도 안 했는데 만나준 거는 자기들 내부의 그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지금 만나준 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거죠. 예. 근데요,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이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안을. 예.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런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일부 수용하거나 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양자적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일본은 안 말려는 우리를 만나고 이런 모양새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니들이 그렇게 사정해서 만나줬잖아. 예. 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할 만한 합의가 없어. 이거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회담 아무런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상회담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정상회담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논의 주체를 먼저 합의를 해내는 게 좋아요. 뭐 총리가 됐던 외교장관이 됐던 아니면 실무 특사가 됐던 협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테이블에 예. 대해서 서로 논의해보자. 그럼 이건 뭐냐면 적어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상대의 주장을 검토해볼 의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전 작업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총리 간에 만나기로 했다. 또는 뭐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방식의 논의 틀을 만들면 저는 그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런 거 없이 정상 만나면 사진 찍고 마는데 이거는 우리는 원하고 일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네. 이런 모양새가 되면 이게 일종의 다음번 회담에 우리한테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지금 한일 정상과 만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데 추후에 한일 관계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회담, 48초 회담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역시 외교적인 망신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을 잠깐 듣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IRA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사실 염려도 좀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부분도 회동으로 끝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외교 행보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하계회 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로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대통령실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합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온 각국 정상들 가운데서 그렇죠. 주요 정상들하고 이제 개별 면담을 다 약속을 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국내 정치 일정이 이제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겨가지고 뉴욕에서 급히 떠나야 될 워싱턴으로 떠나야 될 이게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뉴욕의 체제 시간이 확 줄여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요 정상들 간에 합의됐던 정상회담도 일괄해서 다 취소하고 그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리셉션하는 형태 그거 통해서 이제 이제 뭐 약식으로 또 뭐 풀로 사이드 뭐 회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 전에 그 글로벌 펀드 그 재정 기업 회의에 참석해서 저런 식으로 짧게라도 인사하고 우리의 가장 핵심 현안이었던 IRA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걸 갖다가 짧게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바이든 대통령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외교장관끼리도 협의하고 상무장관끼리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실끼리도 계속 협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는 걸 바이든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고 취소할 수는 없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 예외를 이렇게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 부담을 들어주는 그 시행 과정에서 어떤 그 배려. 이런 걸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협력 협의해가지고 우리 그 이익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정상이 눈 마주치고서 강하게 한번 짧게라도 뭐 48초는 굉장히 짧죠. 그래도 한번 임팩트를 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뭐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좀 협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정상회담을 한 20여 차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잘 지켜봤는데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번처럼 정상회담 발표했던 게 다 어그러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영국 여왕 그 조문한 거는 그 뭐 조문이고 뭐 수백 개 나라에서 왔으니까 뭐 현지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상 간의 회담이 이렇게 발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발표가 번복되거나 또 발표가 이견이 있거나 저는 이게 지금 두 건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절차 과정을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일단 정상회담이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는 그냥 전화해갖고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측 외교 당국자 간에 이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을 합니다. 그 논의를 해서 예.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알맹이 있게 얘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하자 그랬다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와 그다음에 각각의 국내 정치 사정을 가면서 언제 동시 발표하자. 네. 동시 발표가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알맹이, 예. 이 알맹이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양쪽 다 보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48초를 만난 걸 갖고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네네. 48초를 만났어도 양쪽의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이 있었다면 네. 지금 발표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자, 48초를 만났으나 이 만남을 위해서 양측 간에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결과 양측 정상이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다. 예. 그거 충분히 가능한데 사전 합의나 사전 협의 예, 준비가 인플레이션 부족한 것 감축법에 같다는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상 진전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교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뭔가 밀려서 예. 한일 간에 만나야 돼. 또는 미국 가니까 바이든 만나야 돼. 이렇게 해서 사진 찍기 위한 외교에만 지금 우리가 급급한 거 아닌지 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외교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미스테이크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 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시 발표를 안 하고 예. 우리 쪽에서 먼저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기시다 총리와 그 내각이 일본 그 내에서 예.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그 문 대통령 아예 안 만나준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만나는 것 자체가 손실이고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로 보면은 더 힘들어지는 물론 사안이기 정권은 때문에. 바뀌었습니다만 외교부가 이런 일들을 뭐 하루 이틀에 해만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성사된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살얼음 판 걷듯이 아니면 그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는 하여튼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회담을 하긴 또 했으니까 일본도 그 의사는 있는 거죠. 아예 물론 그래 다를 생각은 없고 결국은 이쪽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 그 지금 기시다 총리도 내각이 지금 지지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권이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내각제는 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상회담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결과에 도장 찍는 회담도 있지만은 협상에 힘을 실는 회담도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도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 ILAL도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데 힘을 실는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실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의미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과정이 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에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또 외교 그 라인에서 그 외교부 포함해서 외교안보실까지 포함해서 그 자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했고 근데 지금 제가 외교 보기에는- 참사하고 또 외교 라인 지금 교체해야지 이 문제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필요한데요. 예.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외교 전문가들이 뭔가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걸 지휘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뭔가 일을 잘못 지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회담을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가.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박진 외교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비속어를 사용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보고서 오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만들기 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만들기 팔려서 김성한 실장도 같이 있고 보니까 외교부 장관도 같이 있고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욕설이 하나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들리지 않게 처리를 했는데 이 욕설이 나온 이 장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혼자 말씀이에요. 예, 그 예. 주변에 여러 사람, 그렇네요. 심지어 예. 뭐 사진 찍는 그 대통령실 직원까지 있는 이동하면서 한 번씩 둘러보면서 혼자 말씀을 하신 건데 혼자 말씀이라도 저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런데 예. 혼자 말씀하신 걸 갖다가 사실은 본인만 알고 주변 사람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들었을 사람도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외교를 걱정하고 예. 한미 관계를 걱정하고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하고 했다면은 혼자만을 굳이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 미국 의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 했거든요 하고 그 고자질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네. 진짜 걱정된다면은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혼잣말이든 뭐든 간에 이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을 하셔야더라도 예. 그거를 다 공개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미국 의원들까지 다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외교 걱정하는 척하고 예. 국익을 걱정하는 척하고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참 답답한 게요. 예. 그걸 뭐 공개 안 하거나 뭐 이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 가능한 세상이냐고요. 예. 지금 YTN이 보도 안 하면 이게 덮어집니까? 아무도 지금 모르죠.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를 세상이 6초 모르죠. 단위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기대나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좀 황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확산됐느냐를 갖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특히 외교적으로 예. 어떻게 혼잣말이라도 마음속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내용. 네. 이 비속어가 아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예. 이 ILA 법안을 좀 고쳐주겠다 미국이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아마 언지를 누군가 준 모양이죠. 이거 거기까지 의회에다 이제, 올리면 의회가 고쳐주겠냐? 네. 안 고쳐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의회가 안 고쳐주면 바이든이 무슨 뭐 면을 못 세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네. 바이든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예. 우리 대통령 생각이 이거 안 되면 바이든이 뭐 그냥 뭐 좀 망신당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통과 안 된다면 대한민국 걱정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 걱정이다. 그게 나왔어야죠. 예. 그 걱정은 안 하고 바이든 체면 깎일 걱정을 한다는 게 이 양반이 지금 마인드가 과연 진지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니 우리 대통령의 존재가 그 2, 3초 만에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이전에 1시간, 또 5시간, 10시간 있고 혼자 생각했고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했고 그걸 그 시간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 다 했겠죠. 그 대통령이 혼자서 짐지고 가는 책무인데 예. 그 시간에 그 이야기했다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머지도 또 맨날 그 바이든 이야기만 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닌데 예. 적어도 대통령한테 바이든 걱정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까 개선할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바이든 걱정이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꼭 그렇게 볼 수는 저 없죠. 답답해요. 저는.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힘 실어주고 그쪽이 잘 돼야 또 나도 잘 되고 그런 예.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계속 그렇게 가시면 국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문제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적 사고를 안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지금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60대 유권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안 되면 걱정이 왜 되면 걱정이냐. 이 양반이 너무 모른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자 대통령이 됐잖아 이제 임기가 아직 4년 넘게 남았어. 그러면 네. 대통령이 빨리 고쳐야 돼요.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말을 한 게 한참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 조심해야지. 네. 이게 내가 그냥 검사가 아니구나. 그냥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구나. 대통령이구나. 네. 이런 자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그건 아니죠. 대통령의 언어, 사용 언어는 공식 자리든 비공식 자리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예, 해주신 그런 것처럼 말씀드렸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앞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 국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어떡하나라고 관련해서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기자들은 이제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회의 때 의회와 협력해서 글로벌 펀드에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나 봐요. 그 사안일 가능성이 또 있다는 그래서 저도 그럼 그나마 다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대통령이 안 바뀐다 그러는데 짧은 기간에 막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여론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기민하게 반응하잖아요. 바로바로 조치하고 바꿀 거 바꾸고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외교 현안 그리고 특히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재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치명률은 0.05%로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 때 절반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재유행이 관리가 잘 된 만큼 당분간은 반등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걸로 보고 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미 구축된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치명률을 들었습니다. 당대본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변이가 주도해 지난 7월 초 시작된 6차 재유행의 치명률은 0.05%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올해 상반기 5차 대유행의 치명률 0.1%의 절반 수준입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했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 유행의 치명률 0.95%와 비교하면 1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도 작았습니다. 5차 유행의 정점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발생은 40만 4천여 명이었지만 이번 유행의 정점인 8월 셋째 주 발생은 하루 평균 12만 7천여 명으로 3분의 1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종료는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유행 감속세가 확실하고 급격한 환자 증가세는 이른 시간 내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3,009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8,000명 넘게 줄면서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9천여 명 줄어 각각 절반 이상씩 줄며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는 7월 7일 이후 11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6명 줄어 428명으로 사흘째 4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3년 가까운 코로나 위기 영향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중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업체들이 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3년 동안 1,000억 원 넘는 계약을 따내면서 승승장구한 걸로 확인됐는데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19는 여행업계의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단체 A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그래요. 우리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건물 잔해가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옆 건물을 철거하다 사고가 난 건데요.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철거업체 측은 안전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 벽돌 크기의 파편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1층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 얼어붙고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밖을 나섭니다. 지난 6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부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건물을 때리면서 부서진 벽돌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어린이집 내부로 날아든 겁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놀라니까 이제 막 어린이집에서도 놀란 게 이제 집에서도 이어져서 어린이집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는 가장 그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철거 현장과 어린이집 사이 공간은 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안전장치라고는 얇은 청가림막과 비계뿐이어서 굴착기나 떨어지는 파편 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벽에 그게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여기 뭐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놀이터에는 나갈 수가 없죠, 아이들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은 뭐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늘 불안하다고. 철거업체 직원들은 사고 뒤 몰래 난간을 넘어와 파편을 치우면서 책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파손 부분을 보상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안전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달라. 이건 어떻게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요.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다 누르는 항공천막 2겹 띄우고 해체 현장은 그게 법이에요. 철거를 허가한 경기 수원시 권성구도 건물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철거 작업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재질이나 높이를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비싼 강판 대신 천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림막이 먼지 정도만 막아줄 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천은 뭐냐면 운진에 대한 방지예요. 건축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방어지 낙하 잔재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해요.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를 계기로 철거 현장 안전에 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허가 대상 해체 공사를 확대하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현장 바로 옆 어린이집에 벽돌 파편이 쏟아져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안전 지침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와 10대 모녀가 애초 알려진 정황과 달리 타살 개연성이 있는 걸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 몸에서 같은 약물 성분이 나왔고 숨진 40대 여성 몸에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으며 숨진 딸 휴대전화가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조문 외교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도저히 참사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3시 반. 네. 대통령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태풍 때문에 비상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뭐 외교부 장관은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 허허 벌판 런던에 그냥 대통령 내외를 보내놓은 거예요. 공관에 얼마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따랐다. 이렇게 총리님과 우리 외교부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하여튼 조문록에 네. 작성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네.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홀에 여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상들이 이른바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 참배를 한 곳에 그게 지금 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배, 영어로는 viewing이라고 하더라고요. EU 집행위원장이 여기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또 그리스 대통령,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면요. 네. 저 검토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네.
연일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7도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한때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 대전은 16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은 25도, 대구와 울산, 부산 모두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